75살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따뜻한 요리를 손수 준비했습니다. 오로지 아들이 돌아와 함께 앉아 아버지를 기리는 식사를 한 끼 나누기만을 바라면서요. 그녀는 그것이 가족의 도리이자 아들의 본분이며 하늘에 있는 남편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다린 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었죠. 아들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을 데리고 제주도의 푸른 바닷가에서 찬란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니 아들은 그저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잊었어요. 그 순간 무너져 내린 마음은 그녀로 하여금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사도는 머리를 조아리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단 한 문장으로 그들을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올해로 75살이죠. 오늘은 제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 박영식이 세상을 떠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 창밖이 회색빛으로 어둑한 새벽,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서울의 새벽녘이 주는 특유의 은은한 빛에 의지해 고요한 집 안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대문 시장의 단골 생선 가게에 특별히 부탁해둔 가장 신선한 옥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찬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생전에 아껴 마시던 안동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던 찜닭을 요리할 때 쓰기 위해서였죠. 텅 빈 집안에서 마치 그가 곁에 있는 것처럼 식재료를 정성껏 손질하며 공중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옥돔 눈이 아주 맑아요. 주인장이 신선도는 보증한다니까 내가 정성껏 쪄줄게요. 그리고 이 닭고기, 당신이 좋아하는 다리살로만 준비했어요. 가슴살은 퍽퍽하다고 싫어했잖아요. 오늘 아주 맛있게 해줄게요. 제 목소리는 평온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남편이 잠시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저녁 식사를 하러 돌아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 집은 서초구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낮에는 창밖으로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 소리가 활기차지만 밤이 되어 온 도시가 잠들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고요함이 사방에서 저를 짓누릅니다. 자다 깨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어 봐도 손끝에 닿는 건 차갑고 텅 빈 침대 시트뿐입니다. 그러면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날이 밝기를 기다리곤 하죠. 저의 유일한 버팀목은 아들 진우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미리 전화를 걸어 엄숙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당부했죠. 진우야, 다음 주 수요일이 내 아버지 첫 제삿날이다.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비워두고 꼭 와라. 우리 셋이 예전처럼 모여서 네 아버지랑 같이 밥 한 끼 먹자꾸나. 전화기 너머 진우는 효심 깊은 목소리로 확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삿날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그날 꼭 시간 맞춰 갈게요. 그 약속 덕분에 지난 일주일은 참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먼지 하나 없이 닦고 남편의 영정사진을 몇 번이고 매만졌습니다. 사진 속 영식 씨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여 육개장에 나물 생선구이까지 남편이 좋아하던 7가지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수저, 3벌을 놓았습니다. 남편의 몫은 그가 항상 앉던 상석에 정갈하게 놓았지요. 벽시계는 벌써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7시, 7시 반, 8시. 상 위의 음식들을 전기밥솥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는 사이 처음에 그 먹음직스러운 향기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창밖의 하늘도 부드러운 노을빛에서 깊고 어두운 밤으로 잠겨갔습니다. 진우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제 마음도 창밖의 어둠처럼 그리고 들리지 않는 통화음처럼 서서히 차갑고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밤 9시 저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혼자만의 연극이 끝났음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어있는 상석의 의자를 끌어당겨 남편의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밥 공기에 부드럽게 익힌 갈비찜 한 점을 놓아주었습니다. 여보, 안 기다릴래요. 그 녀석 기다리지 말고 우리끼리 먹어요. 당신 예전에 내가 해준 음식 짜다고 타박했죠. 오늘은 소금 반 숟가락 덜 넣었으니까 좀 와서 맛이라도 봐요. 잔소리 많다고 했지만 이제 잔소리 해줄 사람도 없네요. 집이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요. 가끔은 TV 켤 힘조차 없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스스로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고요하게요. 대답 없는 사진 한 장을 마주하고 지난 1년 동안 쌓아온 그리움과 외로움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당신 그랬죠. 죽어서 제일 무서운 건 잊히는 거라고. 걱정 말아요. 난 안 잊었으니까. 그런데 당신 아들은 정말 잊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위해 준비한 차디찬 제사상을 홀로 비워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뒤척이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 녀석 사진이라도 보면 마음이 좀 나아질까 싶어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오늘 손주 소식을 올렸는지 페이스북을 확인했죠. 그리고 5분 전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부시게 찬란한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제주도의 상징적인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아들 진우와 며느리 지은이 그리고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귀여운 손주가 사돈 내외와 다정하게 몸을 맞대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장인어른의 어깨를 친근하게 감싸고 있었고 지은이는 친정엄마의 팔짱을 낀 채 소녀처럼 웃고 있었죠. 그들 뒤로는 햇살과 파도가 넘실거렸습니다. 제가 있는 이 음산하고 고적한 방과는 완전히 단절된 행복이 넘쳐 흐르는 평행세계 같았습니다. 그 사진이 제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다면 사진 밑에 적힌 글과 진우의 댓글은 그 칼을 몇 번이고 다시 휘젓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편의 깜짝 서프라이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모시고 떠난 급 제주도 여행. 가족과 함께라면 매일이 눈부셔요.
그리고 그 밑에 제 아들 진우는 커다란 좋아요와 함께 뜨거운 빨간 하트 이모티콘을 붙여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랑해, 내 소중한 엄마 아빠. 저는 멍하니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급하게 솟구친 혈액 때문에 웅성거리는 굉음만이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식탁에서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아들을 위해 변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큰일이 생겼을 거라고요.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엄이라는 사람이 이토록 스스로를 속여가며 살았다니. 눈물이 뚝뚝 떨어져 화면을 적셨습니다.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마치 칼날을 감춘 미소처럼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것도 일이 바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첫 기일, 그 영혼이 여전히 이 집을 지키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날 아들은 아내와 아들과 함께 가장 사랑하는 또 다른 엄마 아빠를 모시고 햇살 찬란한 해변으로 가서 소위 말하는 천륜을 즐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쩝쩝거리며 먹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그런데 제가 온 생을 다해 사랑했던 아들은 제가 가장 슬프고 외롭고 위로가 필요한 바로 그날 가장 시끄럽고 눈부신 행복으로 이미 피투성이가 된 제 심장에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껐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나 추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한기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사은 다음 날 아침 햇살은 여느 때처럼 창가로 비쳐들어와 집안의 먼지들을 낱낱이 드러냈고 이미 만신창이가 된 제 마음도 처참하게 비추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연결된 목소리는 너무나 가볍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아, 죄송해요. 어제 제주도 해변이라 신호가 너무 안 좋아서 전화를 못 받았네요. 괜찮으시죠? 거짓말이 거침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차가운 수화기를 꽉 쥐고 제 평생 가장 평온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야,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하니? 전화기 너머로 2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딱 2초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머릿속이 온통 고객들 생각뿐이라. 제가 깜빡 잊었네요. 잊었다는 말 참 가벼운 말입니다. 식탁 위에 떨어진 빵가루처럼 툭 치면 사라질 만큼요. 저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다 잊었다면 어쩔 수 없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담하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와 그 아이를 묶어주던 혈연이라는 끈이 전화가 끊김과 동시에 끊어졌다는 것을요.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커튼 카페 소파 사진들. 이곳의 모든 것은 영식 씨와 제가 살아온 증거들입니다. 함께 돈을 모아 사고 싸우고 화해하며 늙어온 공간이죠. 하지만 이제 이곳조차 잊히고 버려지고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공기 중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은은한 나무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떠날 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육중하고 투박해 보이는 낡은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선이 먼저 금고 위에 놓인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긴 사진에 멈췄습니다. 10여 년 전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찍은 우리 세 가족의 사진이었습니다. 커다란 거실 창을 배경으로 저와 영식 씨 그리고 갓 결혼한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뒤로는 찬란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우리 셋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날은 모든 명예 이전 절차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아껴둔 좋은 술을 땄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고 진우의 어깨를 감싸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 집은 너와 네 미래 가정을 위해 아빠가 주는 뿔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집은 기반일 뿐 근본은 아니다. 사람이 근본을 잊으면 안 돼. 그는 잠시 멈췄다 저를 따스하게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네가 아무리 높이 날고 멀리 가더라도 네 어머니가 너의 뿔이라는 걸 잊지 마라. 뿌리가 끊기면 아무리 높은 건물도 무너지는 법이다. 그때 진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박진우 조금이라도 불효하는 짓을 하면 이 집에서 쫓겨나 돌아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도 좋습니다. 돌아갈 곳 없는 신세. 저는 그 말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마리 씨가 된 것일까요? 저는 사진에서 눈을 떼고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돌렸습니다. 육중한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옛날 사진들과 제 폐물 통장들과 함께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봉투 입구에는 남편의 강직하고 힘 있는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숙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니면 절대 열지 말 것. 여보, 당신은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미리 알았던 걸까요? 저는 오래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의 직인이 찍힌 법적 효력이 완벽한 부담부 증여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명의를 진우에게 넘겨줄 때 남편은 평범한 부모들처럼 단순 증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진우와 정식으로 이 계약을 체결했지요. 계약서에는 수증인 박진우는 부모인 박영식, 김미숙이 만년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극진히 부양해야 하며 부모 사후에는 전통 예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조항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만약 수증인이 상기 부양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인 또는 유일한 법정 상속인 김미숙은 민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눈물을 닦고 계약서와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서랍 속에서 몇 년 전 남편이 만약을 위해 건네준 변호사의 명함을 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바로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제가 캡처한 SNS 사진을 검토한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법적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조건부 증여 위반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증여를 취소하고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말했지요. 걱정 마요 여보.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게요. 내용 증명이 발송된 후에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에게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죠. 그저 시장에 가고 화분에 물을 주고 TV를 보며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뒤 초인종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외눈박이 구멍으로 보니 진우가 일그러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봐요.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철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치지 않았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라. 그러자 밖에서 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랑 나랑 엄마가 치매인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집을 내놓으라니 이게 제정신이에요. 우리가 병원 예약해둘 테니까 검사나 받으러 가요. 그 말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문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좋구나. 지금 네 반응도 소송 보충 자료로 쓰일 거다. 변호사가 다 기록할 거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진우는 철문을 발로 한 번 세게 걷어차고는 분노 섞인 발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치매라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친어머니를 행위 능력이 없는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려 하다니. 이토록 잔인하고 풍자적인 공격이 또 있을까요? 그날 오후 4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댁이었습니다. 미숙 씨, 얘기 들었어요. 에휴,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그런 결단까지 내리셨을까? 우리 어른들끼리 만나서 좀 풀면 어떨까요? 법정까지 가는 건 서로 안 좋잖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함정이라는 걸 알았지만 할 말은 직접 해주는 게 낫겠다 싶어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만난 사돈은 고급 홍삼 선물 세트를 내밀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마음고생 많으셨죠. 진우랑 지은이 녀석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아주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해결해 드리러 왔으니까요. 식사 내내 그녀는 아파트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진우와 지은이의 연애 시절 이야기나 손주가 얼마나 귀여운지 같은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저는 그녀의 정교한 연기를 보며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차를 3번쯤 따랐을 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미숙 씨, 우리 나이에 솔직히 그 큰 아파트에서 혼자 계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애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집을 뺏어서 길바닥으로 내몰면 미숙 씨 마음은 편하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미숙 씨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저희 집이 좁긴 해도 식구 하나 느는 건 괜찮거든요. 집은 그냥 애들 살게 두고 소송은 취하하세요. 어른이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겠다는 듯이 말하지만 결국 자기 집에 얹혀 살며 눈치나 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유일한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는 것. 이건 협상이 아니라 절 높아 취급하며 집까지 통째로 삼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돈 호의는 감사합니다만 이 일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저는 말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당혹감과 분노로 굳어진 그녀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건이 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줄 알았지만 진우는 저에게 더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 했습니다. 일주일 뒤 아침 진우가 흰 가운을 입은 전문적인 분위기의 남성 2명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유명 정신병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진우는 제 시선을 피하며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병원에서 오신 선생님들이에요. 제가 엄마 최근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정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니오, 니오, 지금 뭐라고 했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사 중 한 명이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 여사님 아드님께서 여사님이 최근 기억 혼란과 정서불안,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조기 치매나 망상 장애 가능성이 있어 이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손수 키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기 그지없는 그 잘생긴 얼굴을요. 그가 하려던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진우? 내가 네 엄이다. 이 제 목소리는 극심한 비통함에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저를 정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의사들이 서로 눈짓을 하더니 제 양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뭐 하는 짓들이야. 거대한 공포가 저를 깨웠습니다. 박 여사님, 진정하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안 가.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뿌리치며 벽 끝까지 물러났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당신들을 이럴 권리 없어. 진우의 얼굴에 짜증이 서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지금 상태로는 혼자 못 지내신다니까요. 그러더니 직접 제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이거 놔 놓으라고. 저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제 손톱이 그의 팔에 붉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박진우, 이 짐승 같은 놈아, 너 천벌 받을 거야. 작은 아파트, 아는 비명과 가구 부딪히는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집 문이 거세게 열렸습니다. 박 여사님, 여사님 무슨 일이에요? 집 앞에 사시는 수십 년 지기 이웃집 내외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집안 꼴과 제 상태를 본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진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어머니 놓지 못해. 진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제 집안일이에요. 상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려는 것뿐이라고요. 나 안 아파요. 저는 진우가 방심한 틈을 타 손을 뿌리치고 이웃 뒤로 숨었습니다. 신고하세요. 빨리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이놈들이 나를 납치하려고 해요. 납치라는 단어에 모두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웃분이 휴대폰을 꺼내 배희 이를 누르려 하자 진우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증오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엄마 다음에 다시 올게요 라고 뱉고는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에 사흘간 입원했습니다. 진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와 사돈댁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남은 건 법적인 대결뿐이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변호사에게 소송 속도를 높여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뿐만 아니라 진우를 유기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 악독한 행위에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2달 후 법정에서 아들과 재회했습니다. 그는 야위고 초췌해져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소송은 이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서, 제주도 여행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웃의 증언이 더해져 분위기는 완전히 저에게 기울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가족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오해라며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제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무도 보지 않고 피고석에 그 남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박진우. 정적 속에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네가 한 짓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냐. 제 말은 불에 달군 쇠망치처럼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릴 때 아프면 아버지가 널 업고 서울 온 병원을 뛰어다닌 거 기억 안 나니. 네가 처음 사업한다고 했을 때 당신 노후 자금 다 털어주며 응원했던 건 잊었어. 장례식장에서 네가 통곡하며 아버지 목까지 날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은 대체 어디로 간 거니 왜 1년 만에 이렇게 변한 거야.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희생이 종이장처럼 가벼워지는 거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는 참회하며 물욕에 눈이 멀어 있고 회피했던 지난 날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절망적이었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재판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친자 관계 단절 성명서. 혈연은 끊을 수 없으나 저는 아들과의 모든 부양 및 상속 관계를 정리하고 남남으로 살 것을 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생육의 정은 끝났다. 은혜와 의리는 모두 끊겼으니 앞으로의 삶은 서로 상관하지 말자. 법원은 진우 가족에게 한 달 안에 집을 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달 뒤 이사하는 날. 변호사는 대신 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직접 가겠다고 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으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정원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뒤 진우와 지은이 그리고 손주가 작은 캐리어 하나씩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췌함과 만견자실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겉모습은 집과 함께 벗겨져 나간 듯 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먼저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계산도 연기도 없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 진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단지 한복판에서 자신이 버리려 했던 어머니에게 3번 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절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참회였고 2번째 절은 저에게 준 상처에 대한 속죄였으며 3번째 절은 추악했던 자신의 과거와 작별하는 의식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절이 끝나자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5천만 원 들어있다. 이건 진우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 손주가 머물 곳이라도 찾으라고 주는 마지막 전기다. 작은 전세라도 얻어서 아이를 길바닥에 낳게는 하지 마라.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본 뒤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우린 다 계산 끝났다. 텅 빈 거실에서 보았습니다. 벽에 남은 손주의 낙서 자국. 이곳은 그들의 집이었지만 원래는 우리의 집이었어야 할 곳입니다.
저는 그 집을 팔아 남편의 이름으로 박영식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남편처럼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성실하게 꿈을 꾸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였지요. 다음 해의 여름 첫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흰색 정장을 입고 맨 앞줄에 앉아 무대 위 청년들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남편의 소망은 재능 있는 청년들이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뜻을 대신 전할 뿐입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노을이 비쳐들어와 제 어깨와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감싸 안았습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집을 되찾은 것은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기억에 대한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사랑과 헌신은 그 사람이 곁을 떠났다고 해서 결코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더 넓고 희망찬 방식으로 세상에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편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천륜이 그저 강요와 통제가 될 때 고령의 부모는 무조건 참아야만 할까요? 자식이 당신의 헌신을 잊고 재산을 위해 당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며 의사를 데려온다면 당신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래도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가장 깊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법으로 자신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대화로 풀려 노력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는 지금도 이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가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